일상생활에서 연극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소재를 짧은 극적 이야기로 꾸밀 수 있도록 직접 한번 써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울까요?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소재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 소재에 극적 요소 그리고 일상적이 아닌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다? 네, 갈등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라든가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 아니면 학생 내면의 고민, 그런 갈등,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숙제하고 자고 이런 이야기는 희곡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극적 요소, 갈등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 갈등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떤 이야기에서 극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가정생활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회로 나오면 어때요? 소재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는 범위를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라거나 혹은 관심이 가는 분야라거나 이렇게 되어야지만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찾을 때는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 네, 갈등. 그러면 그 갈등은 누구와의 갈등인가? 혹은 나는 어떤 스스로의 내면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그런 극적 요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로는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주제는 뭐냐? 글쓴이가 독자나 관객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 간의 갈등을 소재로 잡았어요. 그럼 이 소재에서 나는 어떤 주제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싸움 자체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양보가 필요하다. 혹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든가 혹은 친구들의 우정은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화해하고 풀어갈 때 더 돈독해진다. 그래서 우정이 쌓인다. 라든가 이런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희곡은 각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주제를 설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야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 주제를 전달하려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주제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소재를 정한 다음에 주제를 먼저 정하고 각 장면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주제를 정했으면 이야기를 구체화해 볼게요. 자, 희곡에서는 필수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요? 네, 인물, 사건, 배경.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필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해서 줄거리를 꾸며 볼 거예요. 이 줄거리에는 내가 친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친구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서 막을 내리는가로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에 있어서 줄거리가 잡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내가 소재를 잡았잖아요. 친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친구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친해지고 혹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를 장소별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떠올려 본다면 이야기를 끌어가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 구체적으로 내가 겪었던 일을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픽션, 어, 상상을 더해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데 줄거리를 잘 못 잡겠다 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라? 네, 장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전체 줄거리를 잡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 줄거리까지 다 잡았어요.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를 이제 연극적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희곡에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와 나의 등장인물 설정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처한 상황, 공간, 겪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어서 미리 카메라로 찍고 나중에 편집하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장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의 그 공간이라든가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이 영화에 비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볼 건데요. 일단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성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개성과 기질이 극적이고 흥미로움을 더할 거예요. 한 인물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라기보다는 뚜렷한 개성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도형 인물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형으로 가면서 그 주도형에 맞는 행동들을 했을 때 이야기들이 극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이, 직업, 사고방식, 습관, 다른 인물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등장인물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공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등장인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사실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공간이 바뀔 때마다 장면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장면 전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장면을 잘 쓰셔야 되고요. 반면에 상상 속의 공간이 드러나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대사라든가 조명 효과 등을 통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건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구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롯은 예를 들면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나열한다거나 혹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다시 처음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순서를 뒤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롯을 설정하는 기준, 이런 각각의 장면과 사건들을 구성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제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네, 주제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면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써보는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연극 장면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대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서로 주고받는 말, 대화뿐만이 아니라 혼자 이야기하는 것, 독백, 그리고 관객과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것, 방백이 있습니다. 이 방백은 특이한 점이 다른 등장인물은 들을 수 있다, 없다? 네, 못 들어요. 네, 이게 특이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넣는다면 침묵 또한
대사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사에 대화, 독백, 방백, 침묵까지 포함해서 장면을 써보는데요. 그렇다면 대사 작성 방법은 어떨까요? 일단 구어체로 써야 합니다. 구어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입말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가 실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쓴다. 그게 구어체거든요. 그런데 이 구어체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 쓰는 형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인물의 성격, 상황,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해서 입말을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안에는 정보들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곡에는. 이 지문은 작가가 연출, 배우, 무대 디자이너 등의 이 작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 넣어서 쓴 글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등 퇴장, 감정의 변화, 특정한 움직임 등을 지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나 서술어는 없지만 지문과 대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관객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주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희곡이라는 것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성격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크게 사람을 네 가지 기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교형, 주도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인물의 성격 기질을 나는 사교형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사교형의 인물들은 관계 중심적이고 격려를 잘하며 표현적이고 낭만적이고 요령도 있고 열정적이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 사교형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질투가 강하고 수다스럽고 민감한 감정선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보완점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성취지향적이고 행동이 앞서고 경쟁적이고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신념에 차 있고 힘이 세요. 그리고 결과 중심적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증 안 된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서 속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독단적인 모습, 배려가 없거나 좀 오만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성급한 보완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안정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정형의 기질들은 지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굉장히 좀 이상적인 것, 평화로운 것, 배려, 포용, 안정 중심의 기질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굉장히 단순해요. 잘 속고 좀 소극적이고 행동이 느리다 보니까 게으르게 보여요. 연약하고 답답한 보완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중형은요.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옳음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분석형이고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좋아하고 원칙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비판적이고 아는 체를 잘하고 의심도 많고 무미건조한 데다가 무미건조하다는 말은 재미가 없고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까다롭다라는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교형과 주도형은 행동의 속도가 빠르고 외향적인 기질을 가졌고
안정형과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고 내향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교형과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 주도형과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이고 사람보다는 일을 더 좋아하는 기질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잡는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예를 가지고서 기질적 특징을 잡아서 나의 A형 친구는 사교형이야. 나는 신중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라서 부딪히는구나. 그 갈등의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잡으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우리가 글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곡을 쓸 때 일단 갈등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갈등을 어떤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장면별로 구체화해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면을 쓸 때는 대사와 지문을 활용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